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건입니다. 봄을 맞아 시사쇼 정치다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편안하고 또 시원하도록 저희가 공을 들여봤는데 어떠실지 지켜봐 주시고요. 유튜브 댓글창에도 많은 의견과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양문석 후보의 거취 관련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양문석 후보, 오늘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은 불발됐고 머문 시간도 10여 분에 그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내일 봉화마을을 찾아갈 겁니다. 봉화마을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죠. 사실은 이미 그 초기 제일 처음에 공천 시작되는 공관위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얘기는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양문석 후보의 거취 문제가 주말을 거쳐서 아직도 당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봉화마을 예방이 반전의 계기가 될지 큰 관심이었거든요. 최병무 의원님. 네. 그런데 머문 시간은 좀 짧았고 권양숙 여사 만남도 불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오늘 오후쯤에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간 거는 오늘 8시 53분쯤에 가서 한 10여 분 머물렀고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고 그냥 왔어요. 예. 그런 걸 보면 당초 본인이 예고했던 시간도 하고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10여 분 그 묘소만 참배했다. 이걸 보면 결국 저는 권양숙 여사나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양문석 후보의 그 사죄 방문을 거절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안 됐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유족들을 찾아뵙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사과는 뭐 묘소에 가서만 사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하여튼 저는 개인적 견해지만 아마 사죄 방문을 하겠다 했을 때 거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양문석 후보의 추가 막말 여부도 논란이 되겠지만 결국 유족이 만약에 거절했다면 이 문제는 또한 매듭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까지는 양문석 후보에 관해서 계속 감싸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제 그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들은 아마 현장 기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 막말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계속 감쌀 수만은 없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 거취 논란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양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요구가 지금 당내에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후보 일단 한껏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절에 한미FTA, 이라크 파병, 대연정, 새만금 재개 이 부분에 대한 이 분노들이 감정 조절 없이 터져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쉽게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대표는요. 양문석 후보 공천을 취소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의 투톱이죠.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이 양 후보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관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선당후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사실상 양문석 후보한테 알아서 거취를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일단 당의 원내대표 얘기다 보니까 신빙성이 높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위에서부터 도덕성 문제로 자격 시비가 있었고 심지어 최하점을 준 분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선에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고는 거거든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마 뭐 근거 없이 저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관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는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공관위에서 아마 여러 그 제보나 아니면은 뭐 실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 문제가 된 발언 부분은 공관위에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공관위에서 어디까지 검증이 가능한 영역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관위에서 뭐 예를 들면 도덕성 부분에 대한 거, 특히 2011년도 양 후보가 그 방통위 상임위원 시절에 예. 피감기관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과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0점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점수를 줬을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선까지 가게 된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짚어볼 텐데요. 이 양문석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개운치 못한 일이 있었다는 그런 진술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도덕성 검증 소위 이런 게 있는데요. 소위 심사위원들이 이 양 후보한테 도덕성 점수로 최하점을 주었는데 공관위가 이걸 무시하고 경선 참여를 밀어붙였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취재한 임혁백 위원장, 이건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우 변호사님, 일단 양측 얘기를 들어보면 공관위 내부에서 이 양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덕성 점수가 0점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공천 과정에 관해서 지금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책임론이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 2월 21일에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에게 그 하위 10% 명단 통보를 할 때 박용진 의원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이랬거든요. 예, 그렇죠. 이것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민주당 내에서의 실질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논의를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임혁백 공관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이었겠는가, 뒤에 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다만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그 회의에 누가 대신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어떠한 사당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본인의 책임도 면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양문석 후보한테 주말에 이렇게 얘기했죠. 논란이 더 나오면 막아주기 힘들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뭔가가 더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달 공관위 면접장에서도요, 자신의 막말을 지적하는 그 면접위원들과 신경전을 벌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른바 수박 발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악랄한 수박을 퇴치하고 척결하는 데를 나의 정치를 생명을 걸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놈이 가장 악랄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보도가 된 이 양문석 후보가 민주당 면접위원들과 논쟁을 벌인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의 공관위 면접위원이 아니 수박과 같은 그런 막말을 하면 되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양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동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식물, 수박을 식물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식물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이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과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양 후보가 보였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문석 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예. 언론에서 쭉 접하기로는 완전 거친 발언을 많이 한 분으로 전 인식하고 있어요.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수박이라는 단어는 그냥 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식물 이름을 수박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야채를 지칭한 건 아니고, 수박이라는 단어가 그 당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박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대단히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당내 인사들 비하하는 발언으로 인식돼 왔던 단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동물이 아니고 식물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FTA 체결을 두고 불량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무슨 아까 보니까 뭐 매국질 악취 섞인 발언에 지식할 것 같다 이런 게 거친 발언들이거든요. 근데 거친 발언이 그냥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거친 거는 뭐 자기의 의견을 좀 과도하게 표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잦고 빈번하고 말이죠. 횟수가 빈번하고 또 수위가 이렇게 높으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제 상대방이 전해철 의원이었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양무석 후보를 배제하면 전해철 후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의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국민들이 많은 중도층 스윙 보터들이 원치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스윙 보터를 두고 가는 거예요. 네. 스윙 보터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스윙 보터하고 중도층하고 좀 다르긴 다르죠. 아무튼 중도층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저는 이 부분은 배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비호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민주당의 이 수도권 전체 선거에도 상당한 저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그분을 인식을 안 하는지 뭐 제가 대충은 짐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다고 해도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반응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최 교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도 잠시 뒤에 좀 알겠습니다. 보기로 하고요. 양문석 후보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은요, 정봉주 전 후보의 때처럼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이걸로 지금 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 방통위에서 근무를 할 때 피감 기업의 고위 인사로부터 룸살롱 점대를 받은 것, 이건 양 후보가 인정한 거거든요. 최 의원님. 네. 저희 취재 결과 이 향응 논란도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됐다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연히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인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있을 때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 양문석 의원이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는 바로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이해충돌 이런 문제는 이제 더군다나 지금 공직자를 뽑는 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영등포 갑의 김영주 의원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공직자 윤리 부분 0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하여튼 후보 자격심사위원회 이런 게 민주당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 그런 데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면 아예 경선에도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홍익표 원내대표 말대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누구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저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올라가서 전해철 의원을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의 막말 지금 드러나고 아마 저는 더 나올 거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감싼다? 글쎄 그게 과연 어디까지 감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내일 정도가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누구의 영향이었을까? 비명계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오늘 양문석 후보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김부겸 위원장과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곽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위 되시는 분께서 이런 말을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에 대해서 저렇게 흥분을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부터 반성하셔야 된다.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문석 얘기는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방통위원 시절에 그 KT로부터 네, 양문석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딴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양문석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은 불리한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동문서답한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은 아예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본선까지 내보내겠다 이런 말로 해석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이 잘못됐다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태도가 뭐 김영주 의원이나 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0점 받은 분도 있다고 하더라. 0점 이러면서 기자들 앞에서 웃을 때 하고는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공천 취소를 하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은 그 유명한 형수 욕설의 장본인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공천이 취소돼야 될 거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수박이란 발언뿐만 아니라 쓰레기, 뭐 바퀴벌레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그건까지 했던 그 양문석 후보의 발언들이야말로 공천 취소 사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당직 정지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징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양문석 후보가 당직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없을 거고요. 더더욱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양문석 후보가 이미 민주당에서 공천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2019년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 예. 모두 경남 쪽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공천이 잘못됐다는 걸 다 인정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2019년, 2020년 공천할 때 민주당 당대표는 지금의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표가 공천 취소를 못할 걸로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막말이 확인이 됐으면은 그것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요, 앞서서 이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 이러면서 두둔했죠.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에 대해서 가급적 관대해 줍시다. 네? 이게 무슨 무서워서 살겠어요. 그럼 물어뜯는 것도 재미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조롱과 이런 어떤 비하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감론을박이 존재하고 있어서 최 교수님, 표현의 자유, 당연히 자유에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자칫 방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들이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이런 자유들이거든요. 표현 자유 바로 같은 영역이에요. 근데 표현이라는 거는 같은 당내에서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건전하게 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설이나 그다음에 비하 발언 이런 건 명예훼손이나 욕설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모욕죄. 법에도 그게 있잖아요. 형법에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분을 옹호하려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알겠는데 저기서 표현의 자유라는 걸 꺼내가지고 소환해가지고 양문석 후보를 두둔하는 건 영 논리가 좀 비약하는 것 같아요. 예. 저건 표현의 자유로 얘기할 게 아닌 거죠.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친한 그리고 선배나 자신의 동료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게 표현의 자유인 거죠. 근데 이걸 과도하게 물론 비유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을 과도하게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게 욕설이나 이런 게 너무 과도하게 빈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표현의 자유의 그 영역을 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도 법을 하신 분인데 이게 정치에서 저렇게 이른바 정치 영역에서 비유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대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네. 자, 이제 양문석 후보의 도덕성 논란에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양 후보의 추가 발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후보는 과거에 보시는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가면 쓴 미국인 또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해서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도 다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글인가요? 당시 한미 FTA를 추진했던 노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걸 비판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진욱 대변인,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추가로 나오고 있고요.
양문석 후보의 도덕성 문제 또 회자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어떤 발언의 진위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발언이 개인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 FTA라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나왔던 표현들은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어떤 비판들이 있었냐면 자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라는 비판, 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양문석 후보가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비판, 물론 발언을 표현하는 방법은 좀 거칠고 내용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걸 비판하게 된 그 과정, 맥락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되지 이게 단순하게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하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볼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어떤 이 유권자, 국민의 한판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당에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김 같습니다. 대변인, 그러면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양문석 후보의 그 발언들이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 안에는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과 왕에 대한 풍자극 이런 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환생경제라는 풍자극을 연극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 각종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단어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그 조선시대에도 왕에 대한 풍자극도 얼마든지 있었고요. 이것들이 단지 개인을 욕하는 것이냐, 개인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거기에 있는 단어 몇 가지 단어들은 부적절한 단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더 정제해서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것을 큰 틀의 맥락에서 한번 봐줄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양문석 후보의 그 발언이 표현의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명계에서는 그래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한계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왜 헌법에서도 보면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마음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조롱을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그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받지 않을 자유까지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금지하기 위해서 뭐 모욕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명예훼손죄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풍자 얘기를 하셨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2004년 환생경제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야말로 풍자입니다. 연극으로 이렇게 풍자를 했고요. 거기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자의 영역과 지금 양문석 후보가 쓴 저 글에는 풍자가 아닙니다. 그건 직접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요. 이름이 들어가서 뭐 매국노라는 얘기를 몇 번씩이나 그 안에서 글로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풍자가 아니죠. 거기에 만약 풍자라면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른 사람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해서 뭐 그 어떻게 그 한다든지 뭐 이렇다면 저희가 풍자 영역에서 뭐 이 정도면 뭐 풍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예. 그 글을 읽어보면 그거는 풍자가 아니고 바로 직격탄이자 저는 그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 그 본선에서 한번 그 안산 그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지고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유시민 전 이사장이요. 살아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나 잘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저는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정치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왜 노무현
내가 더 사랑해서 콘테스트를 하고 있지. 아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캐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 예, 양문석 욕하는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생각부터 해보라고요. 예. 그 얘기 이제 그만하기로 예. 하고. 아 열받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양문석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자, 송 변호사님. 유시민 전 이사장은 원조 친노 인사라고 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힘을 실어줬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런 걸 보고 네 글자로 사심평론이라고 하죠. 완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저 사안의 핵심을 몰라서 저렇게 평론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표 노후 사당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민주당에서 내부의 논의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역이어서 비판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권자, 주권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님, 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이렇게 다 예의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게 실종되고 막말했을 때 그것은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잘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 이게 도리냐, 눈높이에 맞는 말씀이냐 그걸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이면 네. 유시민 이사장은 이해찬 전 이사장의 바로 후임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이 양문석이라고 하는 분을 반복해서 공천을 해서 이렇게 막말 정치인을 키워왔다는 책임, 그 부분을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찬, 유시민.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양문석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었죠. 오늘은 계속되는 기자들 질문에 난처한 모습 보였습니다. 보시죠.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인터뷰 안 해요. 근데 그 발언이 혹시 나와가지고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입장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선거 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해요. 인터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양문석 후보한테 결단 촉구하셨던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 그렇지 뭐 달라진 게 없잖아. 이재명 대표나 이해찬 위원장님은 이제 그만하자. 그걸 왜 내한테 물어? 하셨는데 개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양문석 후보가 아직도 결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 맞으신 거죠?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고. 자, 과연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까지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꺾고 광북 의뢰 공천받았다가 막말과 거짓 사과 의혹으로 공천 취소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요.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문석 후보 논란도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과거 오래전 본인들이 좀 성찰이 부족했던 시절의 그 발언으로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저 정봉주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것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 일단 양문석 후보를 두둔했습니다. 양문석 후보에게 공천 줘라. 이런 막말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시키는 건 내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제가 어느 칼럼에 말이죠. 어제 그런 걸 썼어요. 차제에 지금 22대 국회에 출마 직전 이 선거가 지금 너무 혼탁하잖아요. 혼탁한 게 금풍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로 혼탁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막말, 망언 이거 가지고 지금 양당이 다 지금 이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 저에게는 저분의 말은 이해는 가요. 본인이 거의 당선을 눈앞에 두고 이제 도중 하차한 건데 차제에 그 한 5년 전부터 그건 뭐 정하면 되는 건데 뭐 불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만 막말 다 좀 전수조사 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향의 생활을 가진 분이 빼지라고 들어가잖아요. 22대 국회 뻔할 겁니다, 아마. 예. 21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22대 국회 더 할 거예요. 당내에서조차 민주당 내에서조차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정도 갈등이 있으면요 배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재판 유죄 무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잖아요.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대체로 선거의 대의민주주의 기본은 이겁니다.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당내에서 저런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요 그거 따라야 돼요. 근데 주류가 강하다 보니까 이해찬 위원장도 지금 힘을 실어주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국민들 아까 중도층 스윙보트들이 저 부분을 이해할까요? 예. 정치는 대다수 평균 인식을 가진 사람들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도 기억 못하니까 정치가 거의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라도 걸러주면 막말했던 분들은 그냥 2번까지만 진짜 해서 걸러줘가지고 아직 원천적으로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말한 분들. 그런 말 안 나와요. 저도 술 좋아하죠. 술 아무리 봐도 그런 말 안 나와요. 지금 여권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이따 뭐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그보다 평균인식이 높은데 그분들 빼지 달아주고 왜 세금 내고 그분들 보좌해야 돼요? 예. 저는 저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예. 최창희 교수님께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송 교수님, 송 변호사님. 지금 정봉주 전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로 발목 잡는 거는 내가 마지막의 길. 발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의 발목은 아주 희화화의 대상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발목은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면요. 정말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오늘 정봉주 전 후보가 앞부분에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저는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재헌 중사와 김정원 상사는 이 정봉주 전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서 이 며칠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건데 정말로 본인에 의해서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아직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요. 당장 해임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중사 상사에게 사과한 것처럼 가장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제명하고 정계 은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송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민주당에 또 주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도 그 좀 정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발언,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서 검증을 어디까지 또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마 양당이 공히 느꼈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천에 대한 책임은 결과적으로 정당의 대표 또는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이 선거가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에 힘을 모아주실 건지에 대한 판단을 보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까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정봉주 전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발목은 이렇게 끔찍하게 아끼는가 이렇게 또 논평을 주셨는데 정봉주 전 후보의 그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이 논란을 뭐 비등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정봉주 전 후보는 낙마를 시켰는데 양문석 후보는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첫날 그 논평할 때는 뭐 과거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싸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추가로 된 여러 가지가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 취소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처음 문제가 됐다가 주말을 거치고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문석 후보의 과거 막말에 대한 것이 아직 좀 뭐 제대로 그 확인이 덜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늘 내일 정도가 아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만약에 추가로 양문석 후보의 여러 가지 뭐 조롱이나 비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에 대한 여론이 또 악화될 거거든요. 악화되면 아무리 그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후보를 감싸려고 해도 그 정치적 부담이 다른 수도권 후보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이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도 뭐 재검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이 정말 그 요 정도로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시점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감쌌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좀 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 시점이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문석 후보와 처지가 굉장히 대비되는 이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비명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문석 후보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치려고 하냐. 보신 것처럼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 얘기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낙마하면서요. 박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가 맞붙게 됐는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푸념까지 들립니다. 박 의원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답정너 경선 그리고 99%의 패배 가능성, 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상한 룰로 점철되어 있지만 제가 이 악물고 버티는 이유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경선의 결과는 저도 알고 이재명 대표도 알 겁니다. 자, 먼저 민주당 입장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진태 대변인. 답정너 경선이다.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뭐 답정너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하위 10%를 받으면서 30%의 감산 페널티를 다시 안고 경선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상대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가산점 25점을 가점으로 받고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격차가 55%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용진 후보가 득표에서 승리하려면 최소한 64%, 65% 정도를 가져와야 이게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김 대변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확인이 좀 안 돼서요.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략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일반 경선 때처럼 감점 30%를 받는 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전략공관의 위원장인 안규백 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 경선을 치르게 되면 30% 본인이 득표한 거에 30%가 감산되는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지 규정상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는 거죠. 명문화된 규정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당은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박용진 후보는 불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경선에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본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 경선에 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대의원이 70%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강북 을 지역의 권리당원이 30%밖에 안 되는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리 김 대변인이 말씀 주신 이 공천 룰, 경쟁 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하위 10%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감점을 받습니다. 반대로 조수진 변호사는요. 여성 신인 정치인이어서 25%의 플러스 점수 가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55%의 격차를 안고 이 박용진 의원이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최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선은 해보나 마나 아니냐 이게 지금 박 의원의 얘기인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박 의원이 지난번에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결선 투표에서 얻은 표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게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제 권리당원이라는 게 성북을 권리당원이죠. 강북을 권리당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유권자, 강북을의 유권자. 그렇게 돼서 대략 여기서도 한 52% 얻었고 여기서도 52%를 얻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감점 3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낙선을 했는데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금 상대하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가 플러스 25%의 가산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결과가 정봉주 전 의원이 52를 지난번처럼 받아가지고서는 그건 뭐 얘기도 안 되는 거고 64.1% 이상을 받아야 지금
비슷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조수진 변호사를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64.1%를 과연 그 박용진 의원이 얻을 수 있느냐 뭐 하는 것도 의문인데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지난번 경선은 여론조사 30, 그다음에 권리당원 30이잖아요. 그 권리당원은 강북을 권리당원이에요. 네. 강북을 권리당원은 아마 박용진 의원이 거기서 지역구 관리를 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과 꽤 친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북을 권리당원을 30%로 줄여놨어요. 그리고 전국 권리당원이라 하면 강북을 권리당원이 아닌 지역의 권리당원이에요. 저게 얼마나 우스운 룰이라면 아니 강북을의 그 민주당 공천자를 뽑는데 강북을의 그 유권자도 아닌 사람들이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더 많이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우스운 논리입니까? 근데 그렇게 또 룰을 변경해놨어요. 저거는 박용진 의원에 대한 저는 2중 3중의 그 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앞선 그 그래픽 좀 볼까요? 앞선 그래픽이요. 예. 이거 전에요. 최 교수님.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와 이 박용진 의원이 붙었을 때는 59%만 득표하면 이길 수 있었다. 이것도 물론 힘들었고 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조수진 변호사가 25% 가점을 받으면서 지금은 64.2%를 받아야지만 간신히 이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강북을의 후보를 뽑는데 전국의 권리당원이 지금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서대문 갑에서 저렇게 한번 했죠. 전국 당원 70%하고 이제 지역 30% 했었는데 김동완 변호사가 됐어요. 서대문 갑에서. 근데 이번에 저 룰을 또 적용하는데 전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뭐 답정너란 얘기 아까 박용진 의원이 했다고 합니다만 다 너도 나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 하면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아예 배제하는 게 납니다. 뭐 방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박용진 의원 넌 참여하지 말아라. 뭐 명분은 만들기 나름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박용진 의원은 저 이제 떨어지는 거 알고 저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당당히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건 좋은데 정치라는 게 아무리 권력 투쟁이고 세력 간의 다툼이고 과거에는 뭐 이게 총칼만 안 들었지 뭐 총칼 든 정치가 요즘 현대 정치 아닙니까? 대민주주의 아니에요? 총칼만 안 들어 말로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만 편법처럼 비치게 하면 말이죠. 예. 아니 조수진 변호사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박용진 의원을 제거하라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경선 이후에 총선 이후에 지난번에 당권도 도전하고 대권에도 도전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뭔가 대단히 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뭐 배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감내할 정도의 경선 룰을 가지고 해야죠. 저렇게 하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보냐고요. 물론 강북을 주민들이 어떻게 결정하지? 전국 권리당원이 볼 땐 제가 볼 때 저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뜻이 이거구나. 다 이쪽 시그널이에요. 예. 가이드라인이 아니겠어요. 전국 권리당원도 강북을 제외하고. 그럼 이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길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이길 확률이.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정치를 하냐고요. 제가 외지간하면 민주당 좀 편 좀 들어주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편을. 근데 이재명 대표만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고 김부겸 전 총리도 민주당입니다. 꼭 언제부턴가 방송가에서는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 민주당인 것처럼 그거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뭔가 잘못되고 왜곡되고 있다고요. 그 왜곡을 왜 당 주류가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해요 도대체. 저건 너무 말이 안 돼요 한마디로. 저 약간 제가 볼 때 좀 심하게 말하면요. 좀 비겁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최 교수님께서 오늘 상당히 격앙된 표현도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강북을 지역 일꾼을 뽑는데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요.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고향인 전북을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북 장수의 아들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구 의뢰에 후보를 뽑아달라는 호소를 이렇게 전주에 와서 해야만 하는 이 기막힌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마주한 우리 당 경선의 불공정한 현실과 당 지도부의 부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전북의 권리당원 동지들께서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송 변호사님, 앞서 같이 보셨습니다만 지금 전북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광주까지 갔습니다. 대선도 아니고 강북을 국회의원 뽑는데
박용진 의원이 지금 전국을 순회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저도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지금 전국 권리당원 70%라는 룰을 마주하게 된 게요. 이게 첫 번째 어떤 박해가 아니고 이게 거의 8번째입니다. 자, 작년 11월에 하위 10% 감산폭 30%로 확대했죠. 그다음에 당직이 없는 박용진 의원 하위 10%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 당직을 0점 줬습니다. 예. 이것이 재심 신청하니까 바로 기각됐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지역구만 3인 경선을 하면서 여기를 처음으로 결선 있는 지역구로 지정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안 알려줬습니다.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는데도 차점자 승계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30% 감산의 전략 경선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전국 권리당원 70%를 투표인단에 포함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지금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은 박용진 의원 개인이 좋아서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민주당에서 반대자를 대하는 태도가 국회의원이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는 이렇게 취급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 다수당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됐을 때 과연 그 반대자, 비판자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어떤 취급을 받겠는가. 이 부분이 사실 크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박용진 의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논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경쟁자인 조수진 후보는요. 벌써 박용진 의원 견제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바보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A급, B급, C급이 있잖아요. 네. 이왕에 바보가 되실 거면 바보같이 당을 위해서 입법 권력을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이 더 큰 대의를 보시고 정말 바보같이 그냥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당 지도부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신 분이 많이 이제 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원인을 분석, 그럼 왜 하위를 받았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성 가산점 제도 자체에 대해서 예전에 본인이 공격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굉장히 지금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최 의원님. 그러니까 내가 여성 가산점 받는 것과 박 의원이 하위 평가받아서 감점 받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지금 이 주장입니다. 아니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조순진 변호사가 저 강북을에 갑자기 뛰어들게 된 계기가 뭐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뭐 안진걸 그 뭐 경제연구소장인가요? 예. 뭐 그 사람이 그 지금 권유를 해가지고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이제 판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조수진 변호사 얘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그렇죠. 뭐 여성 가산점 주고 신인 가산점 주는 게 뭐 저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박용진 의원 아까 송영훈 변호사 얘기했지만 박용진 의원을 결국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박용진 의원에 가했던 여러 가지의 절차들, 과정, 박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여성 가산점 이걸 왜 주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수진 변호사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조수진 변호사 뭐 본인은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당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지금 저희가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비명계 모 의원님은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참 당의 상황이 한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분을 지금 감싸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물론 이렇게 지금 나는 독립적으로 추천받았다라고 합니다만 노무현 재단 이사가 지금 공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이런 상황을 보십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뭐 이렇게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얘기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그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특히 박용진 의원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당의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번 총선의 큰 그림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맞는가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역시 여기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도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분들은 나는 공천에만 관심이 있고 이번 총선이 그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는 난 관심 없다. 이런 태도는 안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왜 친명, 비명 이런 프레임의 논란을 그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를 불러오게끔 하는 이런 과정들, 제가 과정 관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도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수진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보시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행복을 뒤로하고 지금은 진격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비열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공천 대제 이후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통화하시거나 소통하신 거 있으시면 내용 공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좀 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다 삼키고요.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보신 이후에 정봉주 후보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저의 열정을 담은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정봉주가 중단한 도전, 조수진이 이어나갈 겁니다. 라면서요. 정봉주가 조수진이고 조수진이 정봉주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보내주었던 지지와 응원을 조수진에게 보내주십시오. 모아주십시오. 이러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조수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후보, 조수진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자신의 여정을 마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글을 보면서 말이죠. 정봉주 의원이야 뭐 사실 복받치겠죠. 국회의원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저 서사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예. 정말로 대의를 위해서 나아가고 그야말로 사나이가 한번 특정한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 써서 안 됐습니다만 큰 길을 가는데 뭐 이런 사소한 건 지나치고 나가겠다 뭐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 독재를 거론했습니다만 정말로 과거 운동권이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자기를 버렸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한 건. 근데 그렇게 자꾸만 몰아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문제는 왜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왜 이 한쪽으로 완전히 몰리냐고요. 자꾸 이른바 주류 비주류가 원래 그런 거긴 해요. 정당이라는 게 원래 정당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예.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있긴 있습니다만 유난하게 어떤 이번에 2년 전부터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친명 비명 프레임이라고 합니다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친윤 비윤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비판해요. 누구 못지않게 비판합니다만 이 박용진 의원 둘러싼 논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걸 거예요. 이게 무조건 프레임으로 그냥 무조건 이재명 대표 쪽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예. 아무리 언론이 소위 이른바 편향된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편향된 언론이 편향된 시각으로 쓰는 게 말이죠. 그럼 문제가 있다면 이걸 좀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김준일 대변인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실 분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가산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특정인을 자꾸만 제거하기 위해서 과하게 쓰냐 이런 얘기예요. 예. 내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서 보면 그 조조가 관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결국 관은 유비품에 안기지만 나중에 결국 조조가 대권을 잡아요. 나중에 결국은. 그런데 뭐 유비 시각의 삼국지도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하다간 이재명 대표 제가 볼 때는 이건 전혀 다른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크게 가야지 대권도 잡지 이렇게 조금 현명하게 보이는 정치라면요. 이거 당장 민주당의 수도권 민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출마할 때 또 출마할지 아직 모르지만 이런 게 다 남을 거라고요. 나 참 대단히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자꾸만 이 정치를 특정인의 이쪽으로 몰고 가게 만드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하고 싶어요. 좀 크게 정치를 해라. 포용력 있게. 왜 경제도 안고 하면 공정의 싸움을 붙이고 일단 30%를 그냥 빼고 해준다든지 세 번째니까 뭐 이런 멋이나 낭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해요. 아무리 봐도. 예, 오늘 최 교수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논평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방금 보신 이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딱 해서 한 얘기예요, 정말로 제가. 그게 사실이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 정봉주 후보의 전 후보죠. 전 후보의 그런 지지까지 받은 조수진 변호사입니다만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 변호 이력이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여기에 미성년자를 추행한 그런 가해자도 있었다는 점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보시죠. 조수진 후보자는 다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맡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 피의자 전문 변호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증 시스템에는 인권이나 성폭력에 대한 항목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송 변호사님, 같이 한번 보시죠. CG요. 보신 것처럼요, 조 변호사가 여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쪽의 변호를 맡았다는 그런 논란입니다. 이걸 토대로 지금 자신의 블로그에 홍보하는 그런 글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 변호를 한 게 저희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성 가점까지 받는 후보자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력은, 이런 이력은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 가산점 제도의 취지에는 좀 벗어날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변호를 했다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변호를 해줘야 그 기본권이 실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뭐 주로 변호해왔던 사건들이 이러하다면 그런 경우에 여성 가산점을 받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여성 가산점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욱 대변인님, 어떻게 좀 이 논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 그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후보를 등록받았고 공모를 받았고 그리고 하루 만에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 과정 속에서 약간 이 검증들이 조금 시간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뭐 말씀들 중에 뭐 다 동의합니다. 이게 변호를 한 자체는 잘못된 건 없는 거죠. 다만 이분이 인권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 인권 부분들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바로잡아야 될 그런 그 그릇된 성인식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는 듯한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뭐 여기 그 송 변호사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제 변호사가 아니라서 변호사의 직업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 안에서 그 상식 안에서 변론도 이루어졌었으면 하는 부분은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이 서울 강북을 온라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최병호 의원님, 어떻게 좀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아니 뭐 박용진 의원 본인도 뭐 이건 답정너 경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저런 55% 사실상 이제 감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 30% 감산, 상대 25% 가산. 뭐 이렇게 되면 그거를 박용진 의원이 뚫고 아마 당선될 가능성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하여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뭐 아마 이런 기록을 좀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뭐 현실적인 한계는 명백하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몇 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박용진 의원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최종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른 세 분 패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혹시 뭐 박용진 의원이 이길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혜경 씨요. 대선 후보 경선 때 민주당 관련 인사들, 정확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오늘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어쨌든 검찰이 4건의 추가 적발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일단 김혜경 씨의 변호인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김혜경 씨가 어쨌든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선거법에 관해서 웬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그런 기부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반박 차원에서 우리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를 하진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가 4건이 더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지금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예. 재판에서 밝힌 것인데 이게 지금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는 이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가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첫째, 지금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주장이 그 정당한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신뢰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관련 증인이나 이런 걸 불러서 그 사실관계를 가릴 수는 있겠고요. 그것은 이 사건에서 간접 사실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법인카드 유용을 통해서 그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도 배임으로 기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배임 부분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는 아니 기소도 못한 거를 보충 의견이라는 말 달아가지고 굳이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변호인 측의 입장을 저도 역시 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됐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니었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소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법정에서 이걸 공개하는 것은 의도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 재판부에다가 이 뭔가 심증을 굳건히 해주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면 이걸 기소해서 이 기소 내용에 담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 제가 저희 법조 기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기소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까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그런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기소 범죄 행위뿐만 아니고 그 배경 사실 이런 것들 그리고 범죄 혐의점이 명확한지 여부 이런 것들 뒷받침하는 자료로 열거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이 부분은요. 그 기소를 못한 거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 재판 아닙니까? 이게 기부행위 금지. 근데 기부행위 금지가 한 건이라면 그렇게 위험한 일을 내가 했겠습니까? 라고 자꾸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이 얘기를 하니까 검찰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소 못한 것 중에 공소시효가 끝나서 기소 못한 것 중에 이렇게 4건이나 있어요. 그럼 위험한 일을 김혜경 여사가 여러 번 한 거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지금 검찰에서 반박하고 있는 걸로 4건이나 더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요. 줄곧 이 재판에 대해서 내 아내는 모르는 사이에 계산이 다 됐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이 재판은 불리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제 아내도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얻어먹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제가 선거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제3자들끼리 아내도 모르게 밥값을 냈다는 그 이유로 제 아내가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당시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대표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법인카드 의혹 공익 신고자인 조명현 씨는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제를 한번 하고 결제가 잘못돼서 그 이후에도 다시 가서 재결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거에 이루어진 거라서 배모 씨 혼자서 이거를 다 주관해서 했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나갈 때 그러면 가게 측에서 계산을 요구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으면 당연히 누군가 결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몰랐었다고 말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혜경 씨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카, 당신 쓴 거 맞냐? 샴푸 썼는데 그게 하늘에 떨어진 거였냐? 공무원들을 몸종처럼 부린 것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생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총선 출마를 포기한 유동규 전 본부장도요, 오늘 이 김혜경 씨에 대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합니다. 성남 시절부터 시장 배우자실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공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을 김혜경 개인 비서로 일하게 하였고, 일제 샴푸에 명품 에르메스 로션, 하다못해 제사 용품까지 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만, 검찰이 어떤 범죄 혐의점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얘기도 했고, 지금 흘러가는 이 재판 과정,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근데 전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이 부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고 리스크는 이미 반영될 만큼 충분히 반영됐을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이 법인카드 의혹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게다가 뭐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자기 아내가 몰랐다, 김혜경 여사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건 결국 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결국은 이 사안이 과연 다 선거 국면이니까 선거 특히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냐 문제인데, 이건 이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크게 무슨 뭐 이 스윙 보터라는 게 이제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스윙 아닙니까? 스윙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부안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안 찍을 거고, 민주당 후보 정당 투표로 볼 때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한다면 찍을 거고, 이게 중도층에게 크게 결정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네, 최 교수님. 지금 좀 뒤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좀 더 다뤄볼 겁니다만, 이 김혜경 씨의 문제, 사법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부분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아니,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시잖아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 인식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양쪽의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 검찰의 주장은 뭐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고, 뭐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증거는 뭐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혜경 씨가 본인이 초청한 그 당직자들 부인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 거만 계산하고 저 세 사람 거는 누구 건지 모르고 나는 나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 부인은 몰랐다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론을 법원이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마 총선 때까지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로서는 그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는 게 있다더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투표장에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게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있어서 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때문에 민주당을 못 찍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결심을 굳혔을 거라고 네. 봐서 이 문제가 그렇게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전하지요. 오늘 오전에 지원 유세를 나갔던 이재명 대표, 재판에 가야 하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오후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1분 1초가 정말 천금 같고 여삼추인데 이렇게 시간을 베껴서 재판을 받고 다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독재 정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의지도 더 많이 생깁니다. 이재명 대표 관계 재판이 이번 주에만 3개 연달아 열릴 텐데요. 오늘 인천 계양을에 출발 선언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 충실하기 위해서 출마를 포기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2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사퇴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고 권력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죄인이 먼저 벌부터 받아야 되겠죠. 이재명은 자기 재판부터 충실히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대표님들 재판에 충실하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만 3번 재판인데 선거에 영향 없다고 보십니까? 김인선 씨 직접 시근하실 예정이신가요? 송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이번 주 재판에 참석하기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건 본인의 사정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개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재판에 지금 선거 임박했으면 출석하기 어렵다. 이거 본인의 사정일 뿐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만한 바쁜 사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 회의해야 된다고 재판 미루고 안 나가고 이랬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된 것은 그것도 본인 탓이에요. 그동안에 단식하고 뭐 건강 회복 핑계로 한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지각도 했죠, 최근에는. 그리고 작년에도 가을에 국정감사 간다고 불출석해놓고 국정감사도 실제로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사실 재판에 임해왔어요. 그러니까 공판기일이 계속 지연이 되고 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빨리빨리 했으면은 아마 지금쯤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불만이나 우려가 없습니까? 먼저 좀 전에 저희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 충실하기 위해서 출마를 포기한다 이러는데,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좀 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재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지역에 가보니 지역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원희룡 후보를 측면에서 표를 갉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좀 받았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걱정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선거 시즌에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이런 광경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다만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개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당의 대표로서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의 당무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을 재판부께서도 좀 널리 너그럽게 양해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 유세 도중에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측과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현장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정훈이 왔네! 조정훈 꺼져! 조정훈을 꺼져라! 사람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 공부 좀 했다며! 마포를 뭘로 하는 거야! 반갑습니다. 인사하지 마. 안녕하세요. 마포 오셨어. 국민의힘 맛이 어때? 한동훈 좋아요? 아니 저쪽 당에는 배신자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최 의원님, 보신 대로 지금 조정훈 후보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이 한번 좀 조우를 한 거죠? 조우를 했지만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인파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인사 다니고 선거 운동을 다닐 때 지역구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향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죠. 저거는 아마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저희도 선거운동 하는 거 대단히 여러 번 봤는데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훈 후보를 저기 가면은 마포갑에서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저렇게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마침 이재명 대표와 이제 조우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 진영에서 저런 비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맞붙다 보면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 보셨습니다만 배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은 이제
그건 거의 그야말로 막말성이죠.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을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은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정당의 대표고요. 그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년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국회의원이 됐다가 비례대표로 그리고 나서 이제 탈당을 하고 그건 뭐 본인의 정치적 소신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조정훈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 찍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도 여야 대표는요 새몰이를 당부하면서 상대 당에 대한 그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은 범죄자 방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를 위한 사당화를 위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나라를 망치려는 범죄자 세력의 연대를 막아내겠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몰빵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결코 그들에게 일당의 위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들이 과반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 교수님, 여기 연장선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까지 엎어서 한동훈 위원장은 배신자 연대라고 얘기했고 또 민주당은 지금 몰빵 이걸 당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조국 혁신당과 국민의힘, 민주당 이 세 당의 판세를 좀 예측하십니까? 제가 판세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보니까 언제 포지티브한 거 얘기합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지금 의정 갈등이 저 지금 극한을 치닫고 있는데 한 명도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여당에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야당에 이재명 대표 얘기 안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가. 남의 단점 끄집어내가지고 흠결 끄집어내가지고 정치하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최악을 면한 차악이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제일 심한 것 같고 조국 혁신당 말씀드린 말이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뭐 괜찮다며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뭐 잘 나온다고 그러는데 조국 혁신당의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하면서 정권 심판원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공천 파동 때문에 많이 희석됐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힘을 준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의 출연이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2019년도 조국 사태가 났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결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나름대로 실체가 있다. 그게 뭐 당연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 정치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완전히 사그러진 정당 같지 않은데 문제는 총선 이후에는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조국 대표가 일단 다시 뭐 재판에 응할 거 아니겠어요? 2심까지 판결이 나왔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당장 이번 총선 국면에서는 민주당에게 조국 혁신당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에 선을 긋는 것 같다가 나 지금은 애매한 연대를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지역군 민주당이 하고 비례대표 안 내겠다는 거라서 조국 혁신당은 제3지대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위성정당도 아니고 준위성정당도 아니고 제3지대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정당. 그러나 상당한 국민이 지지하는 현실인 정당.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관련 논란이요. 대통령실과 공수처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은 박빙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곧 당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이 좀 당과 정부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 역시도 조금은 다른 일면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조정 가능한 차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논란 저희가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8시 25분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소환 요청은 언제든지 응할 것이고 출국도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나간 거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거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하고 이종섭 전 장관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온 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후에 공수처도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만 이종섭에게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법무부에 출국 금지의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발언 이후에 대통령과 공수처 간의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건데요. 자, 먼저 송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법적인 부분에서 대통령실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한 지가 2달이 됐어요. 그러면 압수물 분석할 만한 시간도 사실 충분히 지났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최고의 검사였기 때문에 압수수색해놓고 피의자를 부르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특검법도 발의를 해놨던데요. 그 특검법의 수사기간이 60일입니다. 그 얘기는 60일이면 다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의 검사 정원이 그 특검법의 검사 인원의 4배 이상 되고요. 지금 이미 이 사건 고발돼가지고 수사한 기간은 그 3배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인력과 기간을 합해보면 12배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피의자를 제대로 이종섭 대사를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뭐 출국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공수처가 대단히 수사를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은 좀 짚어봤고, 최 의원님. 네. 정치적으로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실과 다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뭐 일부러 대립각을 세운다기보다 수도권에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그 출국, 그다음에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아우성이거든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을 지냈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른바 뭐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이용 후보, 경기 하남 갑이죠. 거기까지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아우성인데 그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아우성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될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판단을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즉각 소환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의 이 수사의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종섭 대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 지난번에 저 송영길 전 대표 파리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검찰 빨리 불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수사는 거기까지 가 있지도 않은데 들어와서 지금 나 빨리 부르세요라고 얘기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뭐 내일 갑자기 이종섭 대사 불러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그런데 왜 그럼 출국을 시켰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의문은 들어요. 예. 왜냐하면 공수처는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출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국을 허락할 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에 허락을 받고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절차상도 맞지 않는 거죠. 공수처는 그걸 허락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실공방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나갔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은 너무나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는 이 출금 해제를 하기 전에 공수처에다가 입장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해제하려고 한다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공수처가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주고받은 의사 결정에 대한 주고받은 그런 단계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더욱더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누구 출국 금지하고 하는 거를 법무부에 요청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해제해도 되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출국을 허락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예. 저는 좀 정치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만, 김진욱 대변인, 일단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후속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의 조사가 필요하고 이종섭 대사는 귀국해야 된다. 오늘 출근길 이후에 도어 스태핑 이걸 좀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귀국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수사를 해야 된다, 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이 여당에 대한 입틀막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공수처가 소환조사 12월 달에 출금하고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공수처가 이 대사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한한 부당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좀 전에 최 의원께서 송영길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거기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올릴게요. 송영길 대표가 작년 4월 달에 파리에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하자마자 검찰에서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프랑스 파리의 모 대학과 그 학기 계약이 되어 있으니 6월 말까지 그 학기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출금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돼서야 첫 조사를 합니다.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8개월 동안 검찰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권을 제한한 것입니까? 부당하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지금 오늘 보니까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작년 11월 달이 또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11월 달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중단한 이유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입니다. 예.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모 기자가 불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뭐 중단했다 뭐 이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묻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겠는 것에 대한 상황들이 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게 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진다면 아마도 당분간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 뭐 더 이상 그 도어 스태핑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예, 김진태 대변인.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이종섭 장관 문제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귀국해야 되고 공수처에 조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송 변호사님께 좀 반론 기회 드릴게요. 백브리핑 중단을 무슨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 때문에 중단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중단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한다고 공지를 했고요. 이거는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도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너무 어떤 언론의 질문이나 메시지 같은 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대위 내부적으로 어떻게 골고루 안배를 할 것인지를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거는 지금 당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송 변호사님. 그럼 지금 아까 김 대변인께서 검찰과 지금 공수처, 송영길 전 대표와 이종섭 장관의 비유를 했는데 공수처의 지금 수사 지휘부가 공백인 점도 어떤 수사가 미진한, 지지부진한 그런 이유 중 하나로 지적은 되고 있거든요. 지도부가 있는지 없는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요, 이 사안 자체가 일일이 공수처장이나 무슨 차장의 허락을 받고 수사해야 되는 사안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고발 사건이고 그것에 맞게 수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건 검사 한 3명 정도 있으면 충분히 다 수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마 현직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뭐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께 많이 물어보시면 비슷한 견해 대부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뛰어야 하는 그런 국민의힘 후보들일 겁니다. 수도권 바로미터로 불리는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그리고 찐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조차 한 목소리로 이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통령실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당연히 국민들께서 느끼기에는 이거는 도피성 대사 임명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총선 국면에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 잘못하면은 지지율이 어떤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이제 표가 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석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이용 의원뿐 아니라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지금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판세, 민심에 지금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당연히 당사자들은 제가 봐도 상당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느낀 체감 온도와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정부가 다르듯이 같은 집권 여당 사이드라 하더라도 말이죠. 집권 여권이라도 다르듯이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너무 안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그게 아니한 사안이 아니에요. 아까 절차 문제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예요. 핵심 피의자인데 여러 가지 절차를 서로 뭐 엇갈리긴 합니다만 핵심 피의자가 대사로 임명됐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국민 여론을 볼 때 이게 편안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 맞는 거고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편들었던 그런 초선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뛰니까 선거에서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현장을 누비면서 다니면서 느끼는 감이 있어요. 후보들은 악수할 때 금방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선된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후보들은.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경원, 이용, 김은혜 이런 후보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걸 계속 이러시 밀고 가면은 선거에는 당연히 약자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한테 입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실수 경계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그 발언 논란이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논란과 이종섭 전 장관 논란 이게 수도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종섭 장관 주 호주 대사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얘기는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실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그냥 말 실수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이제 스스로 결단을 촉구했어요. 뭐 그건 이제 결단할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서 그 호주로 보낸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상당 부분의 사실관계는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 그동안에 그로 인해서 여론이 계속 악화되었고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데 기여를 한 것까지가 현재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주 호주 대사의 이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한다면 그러면 이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도 대통령실이 내놔야 되는 거죠. 그걸 안 내놓고 우리는 몰라. 마치 이번 총선과 우리는 무관해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당정 협조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국민의힘의 위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천 취소 이틀 만에 입장을 낸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형수님에게 패륜적인 쌍욕을 하고도 뻔뻔하게 야당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거라고 해도 이런 패륜 쌍욕을 한 이재명 대표가 셀프 공천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고등학생과 성인의 성관계도 합의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부족한 제가 어린 시절 말실수는 했을지언정 저들처럼 파렴치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굉장히 장해찬 전 후보죠. 이제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후보가 격한 반응을 또 내보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무소속 출마 도태 후보도 있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나중에 복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언급을 했고 오늘도 지금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다시 한번 이걸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복당은 없을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그 본인들께도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도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2022년 재보궐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무공천이었죠. 그래서 무소속 후보가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후보보다
대구보다도 득표가 더 저조했습니다. 대구 중구 남구로 되어 있는 선거구인데요. 중구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도 졌고 남구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도 졌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그 양문석 후보조차도 지금 정리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도 사실 막말 후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느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장해찬 후보 보고 무슨 이재명 대표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본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낀다면은 이번에는 선당후사해서 그 민주당을 심판하는 길에 동참해달라,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